이번 주간에 동일하게 한국의 선교하는 모든 교단과 단체들이 모인 KWMA라는 곳에서 선교 지도자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끝났는데 제가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을 그 모임에서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영역 속에 국내 이주민 선교 그리고 난민 사역을 포함시켜서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어떤 이유인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디아스포라, 난민, 국내 이주민 사역을 분리해서 다루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마도 그 각 사역별로 좀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그 세심하게 그 이슈들을 다루자 하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교회는 난민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요, 저는 김광성입니다. 저는 난민 문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영역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 디아스포라 영역의 난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그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프레젠테이션 그 자료 하나만 주실래요? 여기서 잘 안 보여서. 예. 사실 디아스포라 문제는 그 교회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학문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그 정부에서도 디아스포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난민 문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영역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 사실은 그 정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과 협력해서 자료를 준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난민 문제가 특히 그 외교부에 또 법무부에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국,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국에서 일하시는 전문 관료와 함께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얘기만 몇 가지 나누도록 할게요. 사실 난민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난민 신청자의 숫자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그다지 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난민 신청자 현황을 그린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 그 매년 그 난민 신청자들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난민 숫자가 특히 2013년 이후에 급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난민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에 난민과 관련된 그 제대로 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을 볼 때 그 지나치게
엄격하다 또는 배려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한 통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 속에서 마땅히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그전과는 달리 난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도까지 UNHCR의 의장국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지 또 자리가 역할을 만드는지 그 UNHCR 의장국을 담당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난민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 이런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이 법적인 조치 면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아직도 독립된 난민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난민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난민법이라는 게 국내법보다는 국제법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법이 있다는 것은 해당 국가가, 즉 대한민국이 그 국제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1992년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 관련 국제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난민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1992년도에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또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때까지도 국내에 난민과 관련된 별도의 법령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민은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난민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을 기준으로 그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사실 난민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경을 넘어서는 단계에서 그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법 설치에 주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1994년 7월 1일 이후에 난민 인정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그해 7월부터 난민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원은 받았지만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통계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게 2001년이더라고요. 2001년에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 한 사람을 인정한 것이 우리나라 난민 역사에서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후에 난민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면서 대한민국의 난민들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크게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법무부 안에 난민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난민 관련된 적극적인 제도가 하나 시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일 밑에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그 우리나라의 재정착 난민 제도가 시행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재정착을 희망하는 난민들을 국내로 모시고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정착 난민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미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제3국 수용소에, 그러니까 그 난민촌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난민들을 선별해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는 굉장히 적극적인 제도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국가가 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자국의 위상을 고려해서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난민들은 자기들이 정착할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국경을 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난민이 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사실은 아니에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위에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국경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 500여 명의 예멘 출신 난민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몰려왔을 때에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놀랐던,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접근성보다는 제주도가 갖는 특별한 위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비자, 사증 없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그것이 난민들에게 전달됐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왔던 건 특별한 사례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난민에 대해서 국가들이 각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착 난민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는데 그 주목적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큰 충격 없이,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착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는 절차는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난민기구와 협력해서 이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직접 정부에서 파견한 요원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면접하고요. 면접해서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거죠. 재정착 난민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재정착 난민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1기는 총 22명이 들어왔고요. 2기는 35명, 그리고 3기는 30명, 이렇게 해서 약 100명에 가까운 재정착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국가에서 모든 절차들을, 또 모든 필요한 조건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미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준비한 대로 들어와서 훈련받고 적응 훈련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국내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그러니까 일반 난민들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잘 대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의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기들이 정착할 때에 있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기들도 마찬가지고요. 3기들도, 이건 지금 이 사진까지는 준비 단계인데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것을 국가에서 행하는 난민 정책과 그 교회가 행하는 난민 사역, 이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일과 관련해서 정부의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도는 국가에서 제정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국가 역량 갖고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니까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국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만 갖고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NGO 단체들을 찾았습니다. 왜 NGO 단체를 굳이 찾았냐면, 사실 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을 제일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지역교회더라고요. 지역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룹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데도 정부는 종교단체와 협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내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국내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여타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특정 종교가 정부와 밀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종교들이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서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안이 뭐냐 하면, 교회가 지원하지만 교회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단체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이 재정착 난민 제도를 운영하시는 공무원이 종교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울림 이끌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국내 이주민들을 도와주는 건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인데, 그 단체랑 정부 공무원이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이 재정착 난민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것을 함께 돕기로 협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도입한 것이 멘토링 제도예요. 그러니까 국내 한 가정과 재정착 난민은 가족 단위로 오니까 재정착 난민으로 들어온 가족 간에 한 가정씩 맡아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고요. 지난 3년 동안 그 일이 대단히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착 난민 제도가 얼만큼 더 발전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3차에 걸친 시범 운영을 했는데, 그 시범 운영 이후에 평가가 필요하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그 교회 또는 비공개적으로 교회 그 신앙인들이 뒷받침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일들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이 자료는 제 자료는 아니고요. 그 예멘 난민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분으로부터 받았던 자료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대한민국이 난민법이라는 걸 2013년에 제정하면서 대외적으로 굉장히 난민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들었던 사례가 바로 잠깐 말씀드렸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던 그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2015년 이래에 그 내전 또는 그 외부에 있는 나라들 간의 그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이미 2015년 이래 5만에서 6만이 이미 그 땅에서 사망을 했고요. 2천만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그중에 19만 명이 나라 밖으로 몸을 피했답니다. 2,900만 인구 가운데 4분의 3이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나마 그중에 800만은 그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그 아사의 위기에 처해져 있고 위생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콜레라에 100만이 감염됐다는 통계를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얘기를 왜 이분이 하셨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접근하는 난민에 대한 저 사람들은 무슬림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랑 인종이 다르니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로 접근한다는 거죠. 제가 재정착 난민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제도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문제점은 난민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국 입장에서 진행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는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돌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겉모습,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명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들이 뭐 종교적 배경이 어떻든 그들이 그 피부색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자국에 있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분들이 왔을 때에 그 출도 제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주도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올 4월 30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에 대한 점검이 끝나기 전에 너희들은 그 제주도라고 하는 그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2018년 6월 1일에는 예멘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제주도는 관광을 위해서 비자 없이 들어오도록 법으로 허용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또는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우리나라에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아주 재빠르게 어떤 조치를 했냐면 더 이상 예멘 사람들은 사증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이 이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2013년에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호평을 들었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평가됐었는데 사실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 또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가장 최근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58명이 난민 인정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339명은 일단 인도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요. 난민 인정 아니고 그중에 또 34명은 아예 그 난민 인정 신청 자체를 거부했고요. 85명은 보류했으며 마지막 결과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사례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최근에 우리나라가 난민법이 너무 관대하니까 이걸 고치자고 청원이 올라가고 있는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 아닌가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피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훨씬 더 난민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린 1950년도에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절반에 해당되는 땅과 나머지 절반에 해당되는 땅이 싸웠고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거주지를 떠나서 피난민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난민을 대하는 마음이 과거의 전쟁 후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피난민이 되었던 그 시절을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2017년에 그 인구 대비한 난민 수용률이 세계 139위랍니다. 2017년 난민 인정률이 1.51%인데 세계 평균은 24.1%고요. 유럽연합은 33%, 미국은 40%. 근데 그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본인이 난민이라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기 한국말로 써 있는데 자기가 거기 있으면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야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법이 2013년에 아시아에선 최초로 단독 난민법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난민을 향한 국가의 그리고 국민들의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독일이 2015년에 90만 명 그 난민이 들어왔고요. 2016년에 68만 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6만 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고요. 2017년에는 60만 명이 들어왔는데 14만 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140명의 난민이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는 3만 명이 난민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주민의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민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처음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재정착 희망 난민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띤 대외적인 그 제도였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실제로 그 재정착을 위해서 들어온 난민들과 접촉해 본 결과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주도가 사증 없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띄게 하시려고 500명의 난민들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교회 자체도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이외에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부가 해야 되는 어떤 의도를 가진 역할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피난민 되었던 것처럼 그들을 피난민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시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